우리가 지난 시간에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을 보고 있었고요. 행정소송법 제19조였죠. 19조에 보시면은 취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이 앞부분이 대상적격 소송 요건에 관한 문제고, 뒷부분 단서라고 부른다라고 했는데, 단서 부분은 재결 취소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본안 요건 문제다. 지금 당장은 고유한 위법이라고 해서 위법이라는 부분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된다고 했어요.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에 대한 소송이든 아니면 등이 재결이었었고, 재결에 대한 소송이든 그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안 재판에서 다룰 내용이다. 그리고 이 19조강 38조로 가시게 되면은 1항에서 무효등 확인 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2항에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을 하고 있어서 항고 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같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문제는 조금 특수하기 때문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테마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죠?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처분 등을 보려고 우리가 2조로 갔었고요. 2조랑 1호에 보니까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네요. 처분 등이라고 하면 뭐라고 돼 있나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정작용, 여기까지 괄호 쳐서 처분이라고 되어 있고, 및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앞에 세 개의 내용이 처분이고, 뒤에 하나가 재결이고, 이렇게 네 개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행소형제, 이렇게 했었습니다. 행소형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이게 바로 행정처분, 일반에 관한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 또는 그 거부는 소극적 처분이죠. 해주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소극적 처분, 거부 처분이 되겠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교수님들은 형식적 처분 영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형식적 처분 영역. 그리고 맨 마지막에 행정심판의 재결은 재결 처분. 이렇게 되면은 번호를 우리가 매겼었고요. 맨 처음에 1번은 행정처분, 2번은 소극처분, 3번은 형식처분, 4번은 재결처분. 우선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네 가지가 바로 취소의 대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응용 파트로 넘어갈 때 입법 규율 역사 이렇게 추가됐었어요. 입법 규율 역사 기억들 나시죠? 입법은 행정부가 법을 제정하는 행위, 행정 입법을 말하는 것이고, 규율은 부관이다, 종된 규율이 되는 것이고, 역사는 구법과 신법을 비교하면서 논의하게 되는 역사적 해석을 말합니다. 행소형제, 행정소송법 형제에게 입법규율 역사, 행정법의 입법규율 역사를 가르친다. 행정소송법 형제에게 입법규율 역사를 가르친다. 이게 바로 항고소송상 대상적격이었는데요. 맨 처음에 다뤄야 될 내용이 바로 행정처분인데, 그 행정처분은 이런 식으로 행정행위하고 비교하게 된다고 했죠. 행정행위는 강학상 개념이었었습니다. 강의 학문 연구 목적으로, 강의와 학문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행정행위가 상속값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학자들이, 교수님들이 독일에 가서 행정법을 공부하고 오시면서 거기서 배워온 내용이 바로 행정행위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행정소송법이 있듯이 행정법원법이라는 게 있는데, 독일에서는 취소의 대상이 행정처분이 아니고 행정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행정행위가 바로 실정법상 개념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 법의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처럼 독일에서는 실정법상 개념으로서 그 행정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최광의설, 광의설, 중간설, 협의설, 최협의설, 이렇게 5개의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 중에 최협의설의 개념,
행정으로서 행정행위를 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것을 이제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고 5개의 개념 요소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와 비교하면서 행정처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고 했고요. 위에 이론론, 먼저는 실체법적 개념설, 쟁송법적 개념설, 이 학설명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먼저는 이원론, 이원론 이렇게 비교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네, 이원론이라고 하게 되면 항상 뭐예요?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크다. 그래서 이론론은 행정처분이 행정행위하고 개념 범위가 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학설은 판례는 이론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네, 행정행위하고 행정처분의 범위가 지금 같지요. 그런데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위에 있는 행정행위보다 조금 더 넓습니다. 요거는 행정소송법 2조 1항 1호에 있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이 부분만큼 더 넓어진다.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바로 행정행위입니다. 행정행위란 과연 무엇일까? 행정행위란 뭘까요? 우리가 이거를 보고 있었는데, 행정행위라는 것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차례입니다. 먼저 행정행위의 의의를 잠깐 보고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법 아래에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권력적 단독행위의 성격을 띠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미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행정소송법 다시 확인을 해보시면 2조에서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했거든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행위 개념을 보니까 행정청이 행하는 것이다. 2조에 있던 내용이죠. 그리고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다. 역시 2조에 있던 내용이죠. 권력적 단독행위, 권력행위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공법행위라는 거를 합치게 되면 우리가 공권력의 행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공권력의 행사. 다시 행정청이 행하는 행위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이고 그리고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공법행위이고 이 내용들은 행정소송법 2조에 이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뒤에 보시면 이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지막 거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행정소송법 2조에는 없었어요. 이렇게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라는 개념 요소 부분이 행정소송법 2조에 없다가 보니까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있는 행정처분의 개념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정행위의 개념이 과연 같은 것일까 아닐까라는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는데요. 국민의 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행위라는 겁니다.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행정부 내부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외부적으로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위다. 밑에 보시면 그래서 외부 행위를 말한다. 행정행위는 외부 행위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죠? 실체법이라고 했죠. 법은 권리 의무를 다루는 것이 바로 법규범이죠. 그러니까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그러한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란 뜻입니다. 법적 효과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걸 우리가 법적 행위라고 합니다. 법적 행위, 사실 행위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법적 행위는 사실 행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 즉 내부 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외부 행위여야 되기 때문에 무엇은 안 된다? 내부 행위는 안 된다. 내부 행위는 안 된다. 그리고 행정행위는 법적 행위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행위는 안 된다. 사실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5개의 개념 요소가 되는데, 제가 강의실에서 PPT를 쏘던 PPT 내용을 잠깐 보시면요,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네, 행정행위에 5개의 개념 요소가 나오죠. 네, 필기노트 추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필기노트 추가. 네, 설명을 하다가 또 제가 판서로 또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서 필기노트 추가 이렇게 PPT를 준비를 했었었는데, 좌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독일에서의 최협의의 개념, 최협의의 개념으로 행정행위를 우리가 도입을 했고요. 이것은 강학상 개념, 강의 학문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5개의 개념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행정청의 행위해야 돼요.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면 그것은 행정행위가 아닌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공단, 여러분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공단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고지 등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르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부과 고지를 하도록 법에서 그러한 사무를 건보공단한테 위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뭘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우리 행정주체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본래 자신의 사무를 가지고 있는 행정주체, 본래적 행정주체가 있는가 하면 원래는 국가나 지자체의 사무인데 그것을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는 기타 행정주체라는 것이 있었죠. 그 기타 행정주체에는 기타 공법상 법인이라는 게 있고 공무수탁사인이라는 게 있고 이렇게 2가지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기억들 나시죠? 거기서 기타 공법상 법인에 4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었고요. 네, 공법상 사단법인, 공법상 재단법인, 공법상 무자산특수법인, 공법상 영조물법인 이렇게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무자산특수법인 이게 바로 건보공단입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법을 근거로 해서 이 건보공단에게 사무가 위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건보공단은 기타 행정주체의 지위를 지니게 되고,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본래적 주체와 달리 이 기타 행정주체의 경우에는 자기 말고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주체가 되고 또 그 일은 내가 직접 다 하는 것이니까 내가 손발이 돼서 행정기관이 되고, 또한 행정기관 중에서 가장 똘똘한 아이가 행정청이 되는데 나밖에 행정기관이 없기 때문에 또한 본인이 바로 행정청이 된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기타 행정주체는 삼위일체가 된다. 그러니까 이 사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건보공단은 행정주체 지위를 지니고요. 그리고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건보공단이 우리한테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때는요, 행정청의 지위에서 처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 부과라는 처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우리한테 돈을 내라는 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라는 처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보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는 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여러분 건보공단도 일을 하려고 하게 되면 당연히 직원을 뽑아야 되겠죠. 네, 직원을 뽑고 또 직원이 비위행위를 하면 징계를 하기도 하고 해고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처럼 건보공단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람을 뽑고 그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하는 것들, 그것은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정청의 지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는 전부 다 행정처분입니다. 그렇지만 건보공단의 그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는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뽑고 하는 것일 뿐이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법에 의해서 그 사무가 따로 위탁되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 고지를 할 때는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를 한 것이 맞고요. 건보공단이 자기 직원을 뽑고 인사조치를 할 때는 그것은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를 한 게 아닙니다. 전자는 행정처분에 해당을 하고 후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처럼 행정청의 지위에서 하면은 행정처분이 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보험료 부과받으면요, 그에 대해서 소송 충분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사조치처럼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하지 않은 거는 행정처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행정행위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에요. 이 행정행위 개념조 5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외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 이거는 구체적 사실 부분이 있을 테고, 그리고 법집행 부분이 있고,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개별성과 일반성, 구체성과 추상성 이렇게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거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개별성과 일반성, 구체성과 추상성.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은요, 한 명이면 당연히 특정을 할 수 있고,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두밀분교 폐지 조례 기억나시죠? 두밀분교 폐교시키는 것과 같이 여러 명이라고 하더라도 특정 가능한 집단이라고 하면 그것은 개별적 규율에 해당을 한다고 했고요. 그렇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반적 규율에 해당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과연 관악구 주민은 특정이 가능하겠는가? 그렇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입을 오는 사람들이 있고 전출을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관악구 주민인지는 우리가 특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개별성과 일반성, 뭘 기준으로 본다고? 편입과 이탈의 자유성. 들어오고 나가는 게 만약에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디까지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불특정 다수인을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게 되고, 그런 건 일반적 규율에 해당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에 사건이 있습니다. 과연 사건을 특정할 수가 있겠는가? 특정 가능한 사건을 규율하고 있으면 구체적 규율이라고 말을 하고, 그렇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규율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상적 규율이라고 하고 이렇게 부릅니다. 네, 5.18 보상,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의 문제를 생각을 해봤었는데, 5.18, 1980년 5.18 당시에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은요, 1980년 5월 18일 전후라고 해서 시간을 한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광주 지역이라고 해서 장소를 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제 어디서 발생한 사건인지를 말할 수 있으면 그것은 특정 가능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시간과 장소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한정할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특정 가능한 사건에 대한 구체적 규율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건을 규율하는 추상적 규율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죠. 이렇게 하면은 개별과 일반이라는 두 가지, 그 다음에 구체와 추상이라는 두 가지, 이렇게 나눠지면 총 4개의 평면이 나오게 될 텐데,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여기를 4번이라고 하게 되면 저는 항상 번호를 이렇게 매깁니다. 여기가 1번이에요. 좌측 상단, 그 다음에 우측 상단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좌측 하단이 3번입니다. 그리고 우측 하단이 4번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측 하단, 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죠. 일반적 추상적 규율은 법을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행정부가 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얘는 행정입법,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입니다. 법. 바로 이것이죠. 행정행위는 이렇게 4분의 3에 해당을 할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개념 요소를 다시 볼게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 그러니까 행정행위는 뭐라고요? 구체적 사건성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 사건에 관한 문제여야 되는 것이지 추상적 사실에 대한 문제는 안 된다. 우리 행정소송의 한계에서도 이런 내용을 봤었죠. 구체적 사건성을 필요로 한다.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봤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법집행행위인데요. 법집행행위. 법집행행위라는 것은 그 내용이 행정작용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입법작용은 법제정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작용은 법집행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사법작용은 바로 법적용행위를 말하는 것이었었죠. 그 중에 행정작용이어야 한다. 뭐면 안 된다? 바로 입법행위, 법제정행위면 안 된다. 그러면요, 이 두 번째 개념 요소,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위라는 문제는 뭐하고 비교하면 되겠어? 행정입법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행정입법. 행정입법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규율을 하는 게 아니지요.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하고 있는 것이었었고, 그리고 그것은 법을 집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법을 제정하는 행위였었죠. 따라서 추상적 사실에 대한 법제정행위, 행정입법을 떠올리면 쉽겠네요. 행정입법은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념 요소인데요. 권력적 단독행위여야 됩니다. 권력적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누가 하는 행위죠? 행정청이. 그렇죠.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력적 관계에서 하는 행위가 바로 행정행위다. 대등한 지위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만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비권력적 행위는 이건 서로 간에 대등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대등한 지위에 있는 거. 한쪽이 우월적 지위에 서 있지 않은 걸 말하겠죠. 네, 비권력적 행위는 행정행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라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행정청이요.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어야만 행정행위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세금을 부과하는데 저기요, 세금을 좀 내주시겠어요? 세금 좀 부과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만약에 세금 부과해도 되겠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저한테는 전 돈이 좀 있어요. 저한테 세금을 부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무슨 말이냐면 의사합치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의사합치에 의한 행위. 의사합치에 의한 행위는 바로 계약행위입니다. 그것이 사법상 계약이든 공법상 계약이든 계약행위. 계약은 일방의 청약과 타방의 승낙, 서로 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반대되는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약입니다. 서로 마음에 안 들면 계약 안 맺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등한 지위에서 서로 의사 합치를 요하게 됩니다. 이건 계약행위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공법상 계약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 권력적 단독행위라는 게 이해가 되기 편하실 겁니다. 비권력적 행위 안 됩니다.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계약행위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행정행위가 됩니다. 그 다음 공법행위 이겁니다. 공법행위 당연히 사법행위는 아니겠죠. 행정행위는 공법행위겠죠. 공법관계에서 하는 행위 형식이니까.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요. 이게 공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공법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서 공법행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공법행위는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입니다.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 그것을 공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행정행위 중에도요. 사법상의 권리를 인정하는 그런 행정행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행위로 인해서 발생하는 법적 효과가 사법적 효과인 경우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공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 공법의 근거를 둔 행위가 바로 행정행위가 됩니다. 설명을 한번 드려봤고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의 개념 요소는 우리 행정소송법 2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5번째 개념 요소입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된다. 요거는 앞부분에 국민에 대한 행위여야 된다.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야 된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신다고 했고요. 국민에 대한 행위, 즉 외부 관계에서 하는 행위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의무에 대한 영향, 권리 의무에 영향 미친다는 건 바로 법적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법적 효과를 동반한 행위여야 된다. 외부 행위가 아닌 내부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법적 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행정행위가 됩니다. 행정행위가 뭔지를 우리가 봤는데 그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종류 우리 필기노트에도 있지만 여기 있는 걸로 잠깐 보겠습니다. 행정행위 종류는 총 10개였었어요. 10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앞부분에 법률행위적, 준법률행위적 이거는 일본 애들이 갖다 붙인 거라고 했죠.
민법에서 법률행위, 준법률행위를 나눈 구조를 그것을 우리 행정법에서 행정행위에다가 수식어구처럼 앞에다 갖다 붙여서 행정행위를 전체적으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눠놨어요. 법률행위라는 것은요, 이제 누가 하는 건지 알았지? 행정청이 하는 거죠. 행정청이 발생시키고 싶은 법적 효과, 행정청이 의도하는, 행정청이 의욕하는 법적 효과가 발생하면 그것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행정청이 하는 행위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그 법적 효과가 그냥 법에 정해진 그대로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었었고요. 명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무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형성이라고 하게 되면 말 그대로 권리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하명, 허가, 면제, 특허, 인가대리 이렇게 여러분들은 3개씩 배치하시면 되고, 그리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이렇게 4개의 종류, 확인, 공증, 통지, 수리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필기노트, PPT, 판서를 통해서 본 것은 행정행위였어요. 행정행위,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눴는데 그 내용을 볼게요.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그 구성요소로 하며, 의사표시, 내가 생각한 행정청의 의사작용에 대한 표시예요. 그 표시된 효과 의사의 내용에 따라 행정청이 원하는 대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여기에는 하명과 허가와 면제와 같은 명령적 행정행위하고 특허와 인가와 대리와 같은 형성적 행정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입니다.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효과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청이 어떤 효과를 원하고 있는지와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법에서 정한 그대로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들을 말한다.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예를 들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다친 장애를 입은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 장애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해서 장애급여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근로복지공단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대상자 여부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지급 결정을 내립니다. 뭐를 결정 내리지 않았냐면,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청의 지위에서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마치 건보공단이 보험료 부과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기타 행정주체로서 행정청의 지위에서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를 줄 것인지는 근로복지공단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정해진 그대로 그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법적 효과는 행정청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게 바로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근로복지공단의 장애급여 지급 결정은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중에 바로 확인에 해당합니다. 확인.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명령적 행정행위, 즉 의무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명령적 행정행위 3개를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하명입니다.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의무의 내용은 총 4가지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4가지.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기억나시죠?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자기는 무엇을 할 것, 부자기는 무엇을 하지 말 것, 급부는 무엇을 줄 것, 수인은 무엇을 참을 것. 뭐뭐를 할 것, 뭐뭐를 하지 말 것, 뭐뭐를 줄 것, 뭐뭐를 참을 것, 이렇게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게 바로 하명입니다. 행정주체가 일반 통치권에 의거해서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자기, 부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가 바로 하명이다. 의무 부과하는 겁니다. 의무 부과하는 거. 네, 그 다음 허가를 보도록 할게요. 4가지의 의무의 내용 중에 허가는요, 그 중에 부자기 의무하고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부자기. 네, 우리 식품위생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영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영업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영업허가?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게 되면 건축허가라는 걸 받아야 됩니다. 건축허가?
우리 헌법 제15조에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건 헌법상의 자유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이라고요. 이 직업 선택의 자유 15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헌법 제15조의 직업 선택의 자유로부터 영업의 자유라는 것이 도출이 돼요. 그 내용이 도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건을 팔든지 먹는 걸 팔든지 이런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는 우리가 이미 헌법을 근거로 인정받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 즉 기본적 권리, 기본권에 해당을 합니다. 나의 자유 영역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영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내 자유인데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나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음식을 좀 맛있게 만든다고 해서 음식을 만들어다가 전부 다 마음껏 팔게 되면요, 위생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것은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민의 건강상 어떤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선은 금지를 시켜놨다가 헌법상의 자유이긴 하지만 먼저는 금지를 좀 시켜놓고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오게 되면 이 정도면 위험을 방지할 수 있겠어요. 그럼 그때 그 금지를 해제해서 원래 자신의 자유였던 영업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해줍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헌법 제23조 1항에 보게 되면 사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재산권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내 땅에다가 내 돈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집을 지어요. 그건 내 땅에 내 마음대로 짓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헌법상 기본적 권리로서 재산적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재산권 영역의 문제거든요. 그렇지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건물을 꽉꽉 들이채워가지고 막 다 지어버리게 되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통행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었다가는 위험한 건물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옆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벽돌이 떨어져서 다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도시의 미관이라거나 안전 등을 고려해서 건축법에서는 건축행위를 우선은 금지를 시킵니다. 우선은 금지를 시키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오게 되면 그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자유로운 권리로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줍니다. 지금 제가 영업허가, 건축허가 등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이 바로 일반적 허가, 우리가 말하는 허가입니다. 소극적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위험 예방 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해서 법규에 의해서 일반적, 상대적, 예방적으로 금지가 먼저 되어 있어요. 일반적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마찬가지란 뜻이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이라는 것은요, 이거는 그 금지의 해제를 이미 사전에 예정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금지의 해제를 예정하고 금지를 시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예방적이라는 것은 위에서 본 대로 어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다가 상대적으로다가 예방적으로다가 금지를 시켜놨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함으로써 허가 요건을 갖춰오게 되면 그 금지를 해제를 시켜서 적법하게 행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었던 권리, 그 자유권적 기본권,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행위, 이런 거를 우리가 허가라고 합니다.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죠? 그 다음 허가는 여러분들 부작위 의무, 금지 의무를 해제시키는 거기 때문에 부작위와 관련성을 맺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명은 자기, 부작위, 급부, 수인 4가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리고 허가는 그 중에서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나머지 3개의 의무가 남아있게 될 텐데요. 바로 자기, 급부, 수인 의무입니다. 그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시켜 주는 것이 바로 면제가 되는 거예요. 면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보면 회사가 사정상 휴업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업을 한다고 해서 그 소속 직원들요, 근로자들에게 아무런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70%의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요, 그 70%를 줄 돈도 없는 거예요.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럴 때는 노동위원회를 찾아가서 이 휴업수당을 주기가 제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사정을 말하면 노동위원회에서 그 휴업수당에 대한 지불 예외 승인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예외를 인정해줘요. 그런 게 바로 면제예요. 법에 의해서 70%의 수당을 줘야 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회사한테, 사용자한테 부과되어 있는데요. 이때 노동위원회라는 행정청이 예외 승인 처분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바로 면제 행위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면제라는 것은 법령 또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누구나, 그쵸? 누구나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뭐요? 세 가지. 자귀, 급부, 수인 의무를 일정한 경우에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경우에 해제시켜주는 행위. 이것이 바로 면제가 되는 것이죠. 면제는 세 개입니다. 허가는 하나,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키는 행위입니다. 이제 특허로 가보도록 할게요. 특허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특허는요, 특별히 허락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허락해주는 건데, 얘는 공공사업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입니다. 권리라고만 쓸까? 권리 설정 행위. 얘는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예요. 얘는요, 공법인 설립.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권리관계를 설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이건 신분 설정 행위입니다. 신분 설정 행위. 특허, 특별히 허락을 해주는 겁니다. 특별히 허락을 해주는 거예요. 공공사업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통신사업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SK텔레콤하고 KT하고 LG텔레콤만 그 통신사업을 하는 거지? 이 통신사업이 되게 돈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 SK텔레콤이나 KT나 LG텔레콤 말고 뭐 삼성도 있잖아, 그쵸? 현대도 있잖아, 그쵸? 왜 이런 대기업들은 뛰어들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자유롭게 뛰어들어서 경쟁을 해도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통신사업 같은 것들은요, 이거는 원래 국가가 수행해야 될 사무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기업한테, 사인한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런 공공사업은요, 그것을 수행을 하게 되면 돈을 엄청 많이 벌어요.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특허를 받은 기업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허를 받은 사람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 특허라고 보시면 돼요. 도시가스 사업 허가, 가스 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특허입니다. 통신사업, 방금 얘기한 거 역시 특허에 해당을 하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특허에 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는 공공사업은 아니지만 역시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뭐 예를 들어서 엄면허를 내준다라거나 아니면 광업허가를 내준다라거나 이런 것들도 특허예요. 광업허가, 산에서 광물을 캐는 겁니다. 그리고 업면허, 고기를 잡는 거죠, 바다에서. 이런 것들도 특허에 해당을 해서 플러스 알파가 간혹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권리 능력을 설정해주는 행위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뭘 떠올려 보시면 되냐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 조합은 그 동네에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건축주, 토지 소유주 등이 모여서 만든 조합인데요. 공공조합이죠.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단법인, 이 공공조합, 얘네들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국가가 아닌데 지네들이 함부로 마음대로 거기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집과 땅을 뺏어요. 강제로 수용을 하고 집과 땅을 뺏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게 되죠.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재건축 사업이라는 것은 노후된 건물만 새로 짓는 거고, 재개발 사업이라는 것은요, 노후된 건물과 함께 가스라거나 전기라거나 수도라거나 이렇게 기반 시설도 다 드러내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재개발이라고 그래요. 건물인가 아니면 건물 플러스 기반 시설인가에 따라서 재건축인가 재개발인가 이렇게 개념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걔네들도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우리 땅이나 집을 뺏어가는 겁니다. 원래는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되는 사업이 바로 그러한 도시정비 사업이거든요. 이 도시정비 사업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예, 바로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과 같은 도시정비조합에게 맡기는 거예요. 얘네들은 공법상 법인이잖아요. 예, 공법상 법인은 4가지 종류 있었어. 앞에서 나왔던 건강보험공단은 그 중에 공법상 무자산특수법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재개발 재건축조합은 일정한 자격을, 그러니까 그 동네 건물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거죠. 사람이 모여 있는 건 뭐라 불러요? 사단법인. 이러한 공법상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행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해서 권리 능력을 설정하는 행위, 이런 것도 특허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권리관계, 권리관계를 설정해주는 행위입니다. 신분 설정 행위입니다. 신분 설정 행위.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신분 설정받고 싶으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국민들이 설정받고 싶은 신분은 바로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 근데 요즘 공무원은 옛날처럼 그렇게 철밥통이어서 그냥 가서 잠만 자고 오면 따박따박 돈 들어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다른 직업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직업보다는 좀 안정적이긴 하죠.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공무원 임명행위. 공무원 임명행위는 공무원의 신분을 설정해주는 행위로서 특허에 해당을 합니다. 정말 특별한 신분이잖아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나라의 국민들 중에서요, 가장 그 나라 국민이 되고 싶은 나라가 어딜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귀화 허가를 해주는 거, 이것도 역시 특허입니다. 특별히 허락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국공립학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서울시립대학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립학교죠. 네,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여러분들 학생이 되고 싶으세요? 안 되고 싶으세요?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물론 이제 학교도 좋지만 우리한테 가장 큰 메리트는 뭐죠? 서울시립대학교 나온 사람들은 가격이 엄청 싸요. 그쵸? 예. 똑같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근데 등록금이 엄청 싸죠. 사립이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 한 4,500 정도 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후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우리 학교는 인문계 쪽에 문과 쪽에 요즘 얼마니? 그러니까 한 4,500. 그래서 나 때는 한 180 그랬는데 니네 많이 비싸구나. 그런데 국공립학교는 원래 반값이잖아요. 그쵸? 사립학교에 비해서 원래 반값인 데다가 박원순 시장이 그것을 다시 반토막을 쳐가지고요. 사립학교에 4분의 1 값의 등록금만 내면 서울시립대학교는 다닐 수 있대요. 네, 엄청 좋죠. 그쵸? 네, 바로 이런 특혜가 좀 있어요. 국공립학교를 다니면 좀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학교 입학허가 결정, 그런 것도 특허에 해당을 합니다. 그 학교의 시설들과 교수님들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영조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런 것도 특허, 바로 신분 설정 행위입니다. 네, 그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특허란 적극적인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공공의 행복과 이익을 증진시키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 그 재개발 조합 만드는 거, 그쵸? 공공사업, 통신사업에서 우리 IT 통신시설, 기반시설이 우리 없었으면은 코로나 대응도 못했을 거야. 어머 좋다. 공공의 행복과 이익, 어머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네, 서울시립대학교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어. 완전 좋은데? 네, 상대방을 위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능력, 권리관계를 설정해주는 설권적 의미의 행정행위가 바로 특허입니다. 그 다음에 인가 대리, 여기까지 하면은 형성적 행정행위까지 설명드리면 또 오늘 하루가 끝날 것 같아요. 그쵸? 인가는 뭐냐면 봐봐요. 제3자를 위하여 제3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해서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자를 위해서 뭐 한다고? 보충적 행위예요. 보충적 행위.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바로 뭐냐면 사립학교. 네, 방금 국공립학교 얘기했는데 또 바로 사립학교 나오네요. 여러분 사립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사람들, 임원들 있죠. 임원들. 감사나 이사나 이런 임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립학교도 어쨌든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국공립학교와 함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사립학교 재단이 만든 학교라고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막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감사나 이사 같은 임원들을 선임할 때 그 학교 내에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사람을 몇 년 동안에 우리 학교 이사로 임명을 합시다. 이렇게 선임을 하기는 하지만 학교 내부적으로 그렇게 선임을 한다고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그 학교에 바로 이사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아무 지위가 없고요. 예, 만약에 대학이라고 한다면 교육부 장관이, 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이렇게 감독청이요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동의를. 좋아. 그 사람 특별히 문제 없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이사하는 걸로 해. 이렇게 해줘야만 그런 거를 사립학교의 이사 취임 승인 처분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승인해주는 행위예요. 그게 바로 인가입니다. 이렇게 행정청의 동의를 받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동의를 받으면 비로소 그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해서 그 사람에게 이사의 신분, 지위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인정해준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리입니다. 대리를 기억하시면요. 이 대리는 대신 처리입니다. 대신 처리. 대신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처리한다. 제3자를 대신하여 타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행정주체가 행하고 그 행위를 자기가 행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을 해보시면 되냐면 세금을 부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세금을 부과를 받았는데 내가 세금 낼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다고.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집을 팔든지 차를 팔든지 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통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세금이 밀렸네요. 체납이 됐어요. 그럼 이제 과세관청은 어떻게 하겠냐? 강제징수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4단계의 강제징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독촉,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야. 야, 이때까지 꼭 내란 말이야. 안 그러면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독촉을 합니다. 그런데도 돈을 안 내요. 그럼 여러분 빨간 딱지 아시죠? 빨간 딱지. 예, 바로 압류 처분에 들어갑니다. 압류 처분은 원래 내 소유의 재산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팔 수가 없다고 처분이 제한돼요. 이런 다음에 이제 국가가 그 압류해 놓은 재산을 있잖아요. 예, 경매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국가가 하는 경매 사이트가. 예, 경매 붙여버려요. 공매라고 합니다. 공익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매예요. 경매에 붙여버려 갖고요. 딴 사람한테 팔아버립니다. 내 재산인데 내 재산을 딴 놈이 가져가 버렸어. 그러면 있죠. 이 사람이 만약에 내지 않은 세금이 5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뭐 경매 붙여서 들어간 비용이 있겠죠. 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바로 낙찰이 안 되면 여러 차례 하기도 합니다. 만약 경매 비용이 그냥 단순하게 100만 원 들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한테서 압류해온 재산은 1억이었어요. 예, 이거를 경매에 붙여서 팔고 보니까 국가가 대신 팔아줬죠. 네, 팔고 보니까 바로 1억이 나온 거예요. 환가를 해보니까 돈으로 바꿔보니까 1억이야.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세금 내야 될 돈 5천만 원, 그리고 경매에 들어간 비용 100만 원, 5,100만 원 빼고 나머지 4,900만 원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게 바로 청산입니다. 청산. 예, 그냥 배분하는 행위예요. 배분하는 행위. 이렇게 독촉, 압류, 공매, 청산 이렇게 4단계 절차를 거쳐가면서 강제징수를 하게 돼요. 안 낸 세금을 뺏게 되죠. 여기서 바로 공매예요. 공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세금 낼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알아서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국가가 대신해서 팔아주는 겁니다. 예, 공매 이런 걸 우리가 대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서 행정행위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인데 행정행위 중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까지 봤네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크게 2개
의무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명령적 행정행위하고 권리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었는데 각각 3개씩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네, 하명, 허가, 면제, 그리고 특허, 인가, 대리 이렇게 6가지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일은 나머지 간단하게 보고 나서 또 필기노트 가지고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